네가 뭐 잘났다고 중얼거려. 이 집에서 밥 처먹고 살면 종처럼 기어. 박혜란이 소리를 지르며 이지윤의 왼쪽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매서운 소리와 함께 지윤의 고개가 꺾였고 바닥에는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남편 박민석은 쓰러진 아내를 보며 혀를 쯧쯧 차더니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야, 지윤아. 혜란이가 때리면 맞을 짓을 했겠지. 제삿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좀 해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뺨 한 대가 500억 자산가 가문의 몰락을 불러올 도화선이 될 줄은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진과 시아버지의 비밀 장부, 그리고 가문이 뿌리를 흔들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까지. 10년을 종처럼 살던 며느리가 호랑이로 변해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지옥으로 밀어넣는 무자비한 복수극.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오만한 인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법원 복도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기 없는 회색빛 벤치에 앉아있는 이지우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죠. 맞은편에는 전남편 박민석과 시누이 박혜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박혜란이 셀쭉하니 입술을 내밀며 이지윤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저기 앉아있는 꼴 좀 봐. 아주 세상 혼자 다 사는 척은 다 하네. 야, 올케. 너 오늘 도장 찍고 나가면 당장 어디 가서 발 뻗고 잘 되나 있니? 박혜란이 손가락질하며 깔깔대자 옆에 있던 박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습니다. 혜란아, 그만해라. 지훈이도 다 생각이 있겠지. 설마 10년이나 우리 집 귀신 노릇하던 여편네가 갈대 하나 준비 안 해놨겠어? 야, 지훈아. 너 설마 친정 엄마 반찬 가게 구석탱이에서 자려는 건 아니지? 박민석이 낄낄거리며 비웃자 이지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확히 일주일 전 그 지옥 같았던 제삿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섞인 찬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고약한 날씨였습니다. 이지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떠 차가운 부엌 바닥에 섰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나무를 다듬으며 이지우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죠. 10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누이 박혜란이 거실 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우, 기름 냄새. 옳게 환기 좀 시키면서 해. 나 머리 아픈 거 몰라? 대체 전을 몇 장을 붙이길래 온 집안을 기름. 시궁창으로 만들어? 박혜란이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차디찬 겨울바람이 들이닥치며 이지윤의 젖은 안치마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이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나물 접시를 옮기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제사상 차려야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동태전이랑 꼬지전 이제 막 끝냈어요. 조금 있으면 제사 시작이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쉬긴 뭘 쉬어. 냄새 때문에 숨도 못 쉬겠는데.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죽은 사람 제사가 산 사람 잡겠네, 진짜. 박혜라는 쟁반을 들고 가는 이지윤의 어깨를 툭 치고 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드디어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던 중 기어코 사달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혜란이 젓가락으로 동태전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우 짜. 진짜 올케는 10년을 해도 음식간 하나 못 맞춰? 이거 소금통을 들이부었어?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야? 죽으라고 만든 거야? 박혜란이 소리를 지르자
안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지훈아, 너 친정 엄마가 반찬 가게 한다면서 간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어쩌니? 하여간 배운 게 없으니 몸이라도 빠릿빠릿해야지. 참다 못한 이지훈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에요. 입에 좀 안 맞으셔도 조상님 모시는 날인데 너무 말씀이 심하세요. 이지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혜란이 동태전 접시를 거실 바닥으로 냅다 내던졌습니다. 어머,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정성? 웃기고 있네. 네가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면서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사기 접시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이지훈의 하얀 발등을 스쳤고 붉은 핏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사 음식을 바닥에 던지세요? 제가 이 집 식구지 종인가요? 이지훈이 억울한 목소리로 항변하자 박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 네가 종이지 그럼 뭐야? 우리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처먹고 입으면서 이까짓 음식하는 게 유세야? 네가 뭐 잘났다고 중얼거려.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나불대. 찰싹? 박혜란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이지훈의 왼쪽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손맛에 이지훈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박민석은 들고 있던 신문을 슬쩍 내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이지훈. 너 적당히 좀 해라. 혜란이가 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해오면 될걸. 왜 제삿날 분위기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너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재주 있다. 박민석은 피 흘리는 아내의 발등은 보지도 않은 채 다시 신문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눈동자가 마치 지훈을 가엾게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지훈은 그 순간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온갖 구박과 남편의 방관을 견뎌온 인내심의 줄이었습니다. 이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뺨에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걸어가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기대앉아 손톱을 다듬던 박혜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뺨 한 대 맞았다고 친정으로 도망이라도 가려고? 짐 싸는 거야? 갈 때 가더라도 바닥에 떨어진 거 다 치우고 가. 이지훈은 대답 대신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 위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박민석이 내연녀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너 이게 뭐야? 이 사진들 어디서 났어? 너 나 뒷조사하고 다녔냐? 박민석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지르자 이지훈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10년 동안 당신네 집 식모 노릇했으면 됐잖아. 이제 당신들 추악한 면상 더는 안 봐. 법원에서 보자고. 옆에서 사진을 주워든 박혜란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오빠가 밖에서 좀 놀 수도 있지.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혼? 너 재산이라도 챙겨가려고 대가리 굴리는 모양인데 꿈 깨.
너 우리 집에서 단돈 1원도 못 들고 나가. 박민석도 지지 않고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가방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당장 꺼져. 내 집에서 이딴 더러운 사진이나 뿌리는 년은 필요 없어. 빈손으로 나가라고, 이 미친년아.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지훈은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무참히 밀려났습니다. 박민석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오기만 해봐. 그땐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가서 그 잘난 친정 엄마랑 반찬이나 팔면서 살아. 지훈은 슬리퍼 차림으로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닿자 부어오른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지훈은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내며 주머니 속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열쇠는 시아버지가 임종 직전 병실에서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몰래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자식들이지만 놈들이 사람 구실 못하게 되면 이 열쇠로 은행 금고를 열어라. 네가 살 길은 거기 있다. 내 아들놈 믿지 마라. 시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마지막 유언처럼 그 말을 남기셨죠. 지훈은 빗속을 걸어 회계사 시절 사수였던 선배의 집으로 향하며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훈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는 지훈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명의를 도용해 5억 원의 사업 자금이 대출되었고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내 인감까지 위조해서 돈을 빼돌려? 박민석,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지훈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시아버지가 알려준 시중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는 내내 지훈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듯 크게 울렸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려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장부 한 권과 지훈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기도 일대의 토지 문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박민석의 회사가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분식회계와 비자금 세탁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차가운 금고실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저 인간들 지옥으로 보내줄게요. 지훈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다짐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은 금고실을 빠져나오며 휴대폰을 꺼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창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강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일 오후 2시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유리병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죠. 이지훈은 어제 금고에서 꺼낸 낡은 장부와 토지 문서, 그리고 명예 도용대출 통보서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지훈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박민석이 내 인감을 위조해서 5억이나 땡겼어.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야. 그리고 이 장부, 이건 핵폭탄급이다. 박민석 내 회사, 이거 한 방이면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 강태준이 펜을 돌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자 이지훈이 차가운 목포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나 그냥 이혼만 하려는 거 아니야. 나를 1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내 이름까지 팔아먹은 그 인간들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싶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지윤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일단 법원 업무 시간 끝나기 전에 가압류부터 걸자. 박민석 명의로 된 집, 차, 그리고 회사 계좌까지 전부 다 묶어버릴 거야. 그 자식, 오늘 밤부터 카드 한 장 못 쓰게 만들어줄게. 강태준은 거침없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신우이 박혜라는 지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친정 엄마의 반찬 가게로 쳐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야 할 반찬 가게는 박혜란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이 노인네야. 내 딸년 어디 숨겼어? 당장 안 내놔. 박혜란은 진열된 나물 그릇을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지윤의 엄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지윤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잘못? 우리 오빠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간 년이 잘못이 없어? 당장 불러내라고. 박혜라는 가게에 있던 소금 포대를 찢어 바닥에 뿌리고는 가게 집기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한 지윤의 엄마는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박혜라는 콧방귀를 뀌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엄마의 소식을 들은 이지윤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박혜란,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내년은 내가 제일 먼저 지옥으로 보내줄게. 이지윤의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윤의 휴대폰으로 박민석의 조롱 섞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야, 도망간 주제에 어디서 수작이야? 너 도박에 미쳐서 돈 날리고 집 나갔다고 소문 다 냈다. 동창회 단톡방 난리 났으니까 확인해봐라.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지윤이가 그럴 줄 몰랐네. 남편 돈 빼돌려서 도박이라니 무섭다 같은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죠. 박민석은 지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움직였죠. 지윤은 태준이 붙여준 경호원과 함께 민석의 회사 건물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 7시 민석이 내연녀와 함께 다정하게 웃으며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지윤은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새로 산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는 모습,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떠먹여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렌즈에 담겼습니다. 좋을 때 즐겨도 그 차도 그 옷도 곧 다 뺏길 테니까. 지윤은 읊조리듯 말하며 사진을 태준에게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박혜라는 지윤에게 뜻밖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옳게 내가 미안했어. 우리 화해하자. 아버님이 남긴 땅 문제로 할 말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 3시에 해오름 카페로 나와. 기다릴게. 지윤은 직감했습니다. 혜란이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윤을 보자 혜란은 징그러울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옳게. 얼굴 좋아졌네. 자, 이거 봐. 아버님이 남긴 땅 말이야. 어차피 우리 오빠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 여기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줘. 그럼 내가 엄마 병원비랑 다 해결해 줄게. 혜라는 백지 위임장과 인감 패드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지윤은 위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연기 그만하시죠. 이 땅 신도시 발표난 거 나도 알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우리 엄마 가게 부순 거
CCTV 영상 다 확보했어요. 지우는 혜란의 손에서 위임장을 빼서 현장에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아가씨가 교도소 갈 때 기념품으로 챙겨줄게요. 기대해요. 박혜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내까짓 게 감히 누굴 교도소에 보내? 아, 이지훈. 지훈은 대꾸도 없이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시각 민석은 지훈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려 대출 이자를 일부러 연체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시아버지가 남긴 자금으로 대출 원금 5억을 일시 상환해버렸습니다. 동시에 은행에 명예 도용 사실을 신고하며 채무자 지위를 민석으로 돌려놓는 법적 절차를 마쳤죠. 이제 민석은 5억 원을 횡령한 채무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평일 오전 11시 지훈은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시댁 저택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이닥친 사람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이 노란 딱지는 왜 붙여? 집행관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지훈 씨 명의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집행입니다. 골동품과 가구 전부에 딱지 붙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발악했습니다. 아, 이 독한 년아. 내가 감히 시어머니 사는 집에 빨간 딱지를 붙여? 내가 사람이야? 지훈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을 들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다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사두신 거예요. 어머님 물건 하나도 없으니까 곱게 비우고 나가세요. 지훈은 전화를 끊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1단계 끝났다. 박민석 내 회사 투자자들한테 비리 장부 사본 다 보냈어. 내일부터 아마 회사 앞에서 데모 일어날 거다. 지훈은 거실 구석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 영상을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혜란이 거실에서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는 추악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박민석은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 꼴을 보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박민석. 지훈은 노트북을 닫으며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사흘 뒤 서울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듯 습한 공기가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죠. 이지훈은 태준이 마련해준 안전한 거처에서 시아버지가 남긴 비밀금고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의 맨 뒷장, 이중으로 덧대어진 가죽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20년 전 시어머니의 행적을 조사한 흥신소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검사 결과지 상단에는 박민석과 박창훈 시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값은 0%, 즉 박민석은 시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이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거군요. 평생 남의 자식을 키우며 속고 사셨다니. 보고서에는 시어머니가 과거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러 민석을 낳았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를 철저히 숨겨왔다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임종 직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마 제 손으로 가문을 무너뜨리지 못해 며느리인 지훈에게 이잔인한 복수의 칼자루를 넘겨준 것이었죠. 지훈은 이 서류가 단순한 이혼 소송의 증거를 넘어 시댁 가문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릴 핵폭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시각 민석은 자신의 비리 장부가 유출된 것을 눈치채고
광기 어린 눈으로 지훈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 어디 숨었는지 찾아내. 장부 안 내놓으면 죽여버릴 줄 알아. 민석은 거칠게 책상을 내려치며 건달 출신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민석은 지훈이 머무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알아냈고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주차장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지훈이 장을 보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덩치 큰 사내들이 지훈을 에워쌌습니다. 이지훈 씨, 좋은 말로 할 때 타시죠.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사내 중 한 명이 흉측한 문신이 새겨진 팔로 차 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미리 태준이 붙여준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뭐하는 짓들이야. 당장 비켜. 경호원이 단호하게 외치며 사내들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주차장 안은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고 지훈은 그 틈을 타 태준의 차로 몸을 피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건달들은 경찰 조사에서 민석의 사주를 받았음을 실토했고 지훈은 민석을 납치교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라는 자신의 파혼 위기를 지훈 탓으로 돌리며 지훈의 거처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지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어. 그 서류 당장 내놔. 혜라는 지훈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가방 속 서류를 뺏으려 들었고 급기야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지훈의 팔뚝을 스쳐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훈이 비명을 지르자 복도 CCTV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지훈은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쥐며 경찰을 불렀고 혜라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민석과 시어머니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지훈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는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설 구급차 불렀다. 내일 아침에 전현 끌고 가서 병원에 처박아 버려. 그럼 서류고 뭐고 다 끝이야. 시어머니가 비열하게 웃으며 민석과 공모하는 모습이 지훈이 거실에 숨겨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고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소견서와 진단서를 확보해 두었죠. 다음 날 아침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지훈의 문을 따고 들어오려 할 때 지훈은 변호사 태준과 함께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려다니요? 여기 제 정신감정 진단서입니다. 당신들 불법 감금 미수로 콩밥 먹고 싶어? 태준이 서류를 내밀자 대원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훈은 이제 방어만 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시댁 가문의 심장부를 조준했습니다. 지훈은 민석의 회사 이사회 이사들에게 익명의 투서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의 비리 장부 일부와 함께 결정적인 친자 불일치 보고서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죠. 박민석 사장은 가문의 핏줄이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투서의 문구는 이사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혜라는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도 SNS를 통해 지훈이 자신을 때렸다며 조작된 사진을 올렸지만 지훈은 혜란이 칼을 휘두르는 원본 영상을 즉시 공개해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민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시아버지가 남긴 땅을 팔아치우려 위조 인감을 들고 부동산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이미 법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해둔 터라
어떤 중개업소도 민석의 땅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제 사채업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민석이 돈을 빌려 쓰고 있던 사채업자들에게 민석이 가짜 자식이며 조만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죠. 박민석이 곧 거지 된다면서요? 우리 돈은 어떻게 받아? 사채업자들이 민석의 사무실로 들이닥쳐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며 내가 서류 간수 잘못해서 이 꼴 났다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들의 추악한 분열을 지켜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지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게 해줄게요. 태준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이면 저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야.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서 회장의 집무실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장난감처럼 작은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실내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지우는 변호사 강태준과 함께 서 회장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낡은 펜던트 하나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서 회장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펜던트를 집어들더니 이내 손끝을 가늘게 떨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이 펜던트의 주인이었나? 내 목숨을 구해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떠났던 그 사람이. 서 회장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지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자랑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합니다. 서 회장은 집무실 벽에 걸린 커다란 산수화를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개인 자산관리팀을 가동해라. 그리고 박민석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의 자금줄을 샅샅이 뒤져서 모조리 차단해.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할 것이다. 이건 내 목숨값이다. 서 회장의 단호한 명령에 지우는 비로소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서 회장은 지훈에게 무제한 한도의 법인 카드와 함께 박민석의 회사를 합법적으로 집어삼킬 수 있는 투자 전문 인력 10여 명을 붙여주었죠. 지훈은 그날로 제2투자자산관리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박민석이 발행한 회사 채권과 주식을 시장에서 보이지 않게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변호사 강태준은 평일 오후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준은 박민석이 지훈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서류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내역을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검사님,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기업 윤리를 저버린 명백한 금융 범죄입니다. 긴급 수사가 필요합니다. 강태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검찰은 즉시 박민석의 회사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훈은 세련된 감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박민석의 회사 임시 주주총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주총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단상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박민석은 지훈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경비 불러서 이 미친년 끌어내. 하지만 지훈은 차분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사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민석 사장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주총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분노한 주주들은 박민석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박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었고 결국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지훈은 해임안 통과 즉시 사장실로 올라가 박민석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시어머니의 대형 인물 사진과 고가의 수입 가구들도 즉각 철거팀을 불러 밖으로 내던졌죠. 같은 시각 신우이 박혜라는 예비시댁 식구들과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상견례 고충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아하게 와인을 들이켜려는 순간 지훈이 미리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이 박혜란의 과거 폭행과 사기 행각 보고서를 예비시부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읽은 예비시부모는 경악하며 혜란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었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혜란은 레스토랑 바닥에 주저앉아 엉망이 된 드레스를 붙잡고 절규했지만 지훈은 멀리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3시 지훈은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시댁 식구들이 거주하는 한남동 저택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집의 실소유주는 이제 이지훈 대표입니다. 박민석 씨 가족은 지금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집행관이 퇴거 명령서를 들이밀자 잠옷 차림으로 나오던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며 대문에 매달렸습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벗으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10년 동안 제가 차려준 밥 먹고 호강하셨죠? 이제 그 감 치르셔야죠. 당장 나가세요. 지훈의 차가운 명령에 시어머니는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지만 집행관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짐가방을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박민석은 뒤늦게 달려와 지훈의 구두 앞 코를 붙잡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혜란이가 때린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짐만은 뺏지 마라. 응? 지훈은 더러운 것을 본 듯 박민석의 손을 발로 걷어차며 자신이 뺨을 맞았던 그날의 차가운 눈빛을 돌려주었습니다. 박민석, 너는 내가 저지른 횡령과 사기 때문에 곧 감옥에 갈 거야. 그때 가서 아버님 영정 앞에서 사죄해. 조력자 태주는 민석의 내연녀를 압박해 그녀가 보관 중이던 이중 장부까지 확보하여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훈은 서 회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박민석이 독점하던 정부 사업권을 모조리 박탈하고 자신의 회사로 귀속시켰습니다.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는 시댁 가문의 추악한 비리와 박민석의 출생 비밀을 암시하는 자료들을 일제히 전송했죠.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지훈과 태주는 창가에 서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나누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최고급 호텔 예식장은 화사한 수국 냄새와 품격 있는 클래식 선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혼당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다른 재력가 집안을 속여 급하게 나를 잡은 박혜란의 제기 결혼식 날이었죠. 박혜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장 입구에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고 이지훈이 눈부시게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지훈은 축의금 접수대 앞에 당당히 서서 신랑 측 부모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넨 뒤 식장 안으로 발을 들였죠. 식장 안은 이미 수많은 하객으로 붐비고 있었고 박민석과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부유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맨 앞줄 귀빈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단상을 응시했습니다. 예식의 하이라이트인 신랑 신부의 성장 영상이 시작될 시간이 되자 식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행복한 사진 대신 이지훈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로 확보한 추악한 영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박혜란이 이지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네가 뭐 잘났다고 중얼거려 라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고화질로 상영되었습니다. 이어 박민석이 내연녀와 모텔 복도에서 껴안고 뒹구는 모습과 시어머니가 가문의 돈을 빼돌리며 낄낄거리는 음성이 식장 스피커를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랑 측 아버지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박혜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집구석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집안을 속여? 신랑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며 박혜란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박혜란은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죠. 같은 시각 호텔 로비에는 이지훈의 제보를 받은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들이닥쳐 박민석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박민석 씨 500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수갑을 민석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이지훈은 식장 복도로 끌려나가는 박민석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의 귓가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민석, 당신은 시아버님 친아들도 아닌 주제에 그동안 참 과분하게 누리고 살았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박민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히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간 채 예식장 대리석 바닥을 뒹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민석이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죠.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예식장 한복판에서 덜덜 떨고 있는 박혜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지훈은 박혜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온 힘을 실어 그녀의 오른쪽 뺨을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식장의 소란을 뚫고 명확하게 들렸고 박혜란은 그 반동으로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이건 제삿날 내가 나한테 했던 뺨 한 대에 대한 이자야. 그리고 이건 내가 우리 엄마 가게 부순 대가다. 이지훈은 다시 한번 혜란의 왼쪽 뺨을 내리쳤고 혜란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보안팀이 들이닥쳐 시댁 식구들이 사용하던 법인 카드와 리스 차량의 키를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한복과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집행관들에 의해 가차없이 회수되었죠. 박민석의 내연녀 또한 식장 구석에서 도망치려다 지훈이 고용한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그동안 민석에게 받은 오피스텔 보증금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10년 동안 제가 차려준 밥 먹고 호강하셨으니 이제 길바닥에서 조상님 제사나 지내세요. 이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식장을 뒤로하고 우아하게 등을 돌려 식장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재벌가 며느리의 화려한 반격을 취재하기 위해 셔터를 터뜨리고 있었죠. 이지훈은 당당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며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식장을 빠져나온 이지우는 곧장 아버지의 묘소로 향해 처음으로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저 이제 절대 당하고만 살지 않아요. 저 인간들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하지만 평온도 잠시 태준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박민석의 외삼촌인 유력 정치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민석이를 구속 집행 정지로 빼내려고 한대. 지훈은 젖은 눈가를 닦아내며 다시 차가운 복수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외삼촌까지 같이 무덤으로 보내줘야겠네요. 태준아, 다음 계획 실행하자. 지우는 다시 세단에 올라타며 아직 식지 않은 뺨의 통증을 기억하듯 자신의 손바닥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석이 구치소 담장을 넘어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것은 평일 오후의 나른한 공기를 가르는 비보였습니다. 유력 정치인인 외삼촌의 막강한 권력이 검찰과 병원 진단서에 압력을 넣어 멀쩡한 놈을 중환자로 둔갑시킨 것이었죠. 민석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은신처에 숨어들어 전문 댓글 부대와 돈에 눈이 먼 악성 유튜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 세상은 이지훈을 향한 자극적이고 추악한 가짜 뉴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실체, 남편 돈 빼돌려 도박하고 불륜까지 라는 자막이 박힌 영상들이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며 퍼져나갔죠. 이지훈은 위자료를 더 뜯어내려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희대의 악령. 이럴 거예요. 뭐든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여라는 프레임에 갇혀 순식간에 전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석의 사주를 받은 가짜 목격자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채 방송에 나와 지훈이 태준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드나드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시아버님 유산도 협박해서 뺏은 거라던데요. 거짓 증언이 전파를 탈 때마다 이지훈의 투자법인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협력업체들은 줄지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격분한 사람들이 회사 로비에 몰려와 지훈의 사진을 밟으며 날계란과 오물을 던졌고 사퇴를 요구하는 고함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지훈은 사무실 창가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턱 근육을 경직시킨 채 차가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력자 태준 또한 불륜설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변호사 협회의 윤리심사 대상이 되었고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당하며 손발이 묶였습니다. 박혜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송국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에 퍼런 멍분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올케가 평소에도 저를 종처럼 부리고 뺨을 때렸어요. 제 결혼식 날에도 저를 저렇게 만들었죠. 혜라는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고 시청자들은 혜란의 거짓 눈물에 속아 지훈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민석은 승리감에 취해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놨고 비열한 목소리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이지훈. 세상이 참 무섭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모든 소송 취하해. 그리고 그 땅 내 앞으로 돌려놔. 그럼 이 지옥 멈춰줄게. 지훈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훈의 엄마가 인터넷의 악플 세례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아 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까지 이렇게 고통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지훈은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에 더 큰 무력감을 느끼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지훈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여론 조작 업체를 고용해 뿌린 거액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던 중 그 돈이 외삼촌의 정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민석의 공격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거처를 비밀리에 옮겨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석은 지훈이 겁을 먹고 숨었다고 판단하여 지인들과 함께 고급 요정에서 승전 파티를 벌이며 방심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태준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민석의 외삼촌과 연결된 검찰 내부의 부패한 수사 라인 명단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지훈은 민석에게 매수되었던 유튜버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 그의 도박 빚을 해결해주며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딱 하나예요. 민석이 당신에게 보낸 조작 지시서와 입금 내역을 다 터뜨리는 것. 지훈의 서늘한 제안에 유튜버는 벌벌 떨며 민석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폰 원본 파일을 넘겼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이지훈을 향해 쏟아지던 정점의 순간 지훈은 서 회장의 도움을 받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지훈을 비난하러 온 수백 명의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훈은 화장기 없는 초췌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남자의 오만이 어떻게 진실을 가렸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평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장의 실내 공기는 에어컨 바람조차
얼려버릴 듯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이지우는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감추고 미리 준비한 USB를 노트북에 꽂았죠. 회견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박민석이 여론조작업체 사장에게 보낸 지연아를 불륜녀로 만들어라는 지시서와 입금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박민석 씨가 직접 설계한 함정의 실체입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타고 회견장 구석구석까지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웅성거리던 기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고 이지훈은 이어 박민석과 그의 내연녀가 나눈 음성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지훈이 전현 아주 정신병자 만들어서 섬에라도 가둬버릴까? 걱정 마. 외삼촌이 검찰 수사 다 막아주기로 했으니까 우린 즐기기만 하면 돼. 박민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현장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민석의 외삼촌인 유력 정치인이 구속 집행 정지를 위해 대학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넣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혼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법과 정의를 농락한 추악한 비리 사건입니다. 이지훈의 폭로가 이어지자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여론은 들불처럼 타올랐고 박민석과 박혜란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민석의 외삼촌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고발하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습니다. 정치적 압력으로 풀려난 범죄자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강태준은 징계 위기를 딛고 일어난 기계 있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일갈했죠. 이지우는 이어서 박민석이 병원에서 요양 중이라던 구속 집행 정지 기간에 불법 도박장과 고급 요정을 드나들며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진들을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환자라던 사람이 카지노에서 칩을 던지고 요정에서 술판을 벌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 허용한 환자의 모습인가요? 이지훈의 차가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법원은 기만당했음을 인지하고 즉각 박민석의 구속 집행 정지를 취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대기하다가 소식을 듣고 도망치려던 박민석을 현장에서 다시 체포했습니다. 박민석 씨,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재입감합니다. 수사관이 박민석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석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리며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민들의 야유와 날개란 세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혜란 또한 방송국 대기실에서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다가 사기 및 명예훼손 현행범으로 들이닥친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사부인,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혜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기며 빌었지만 이지우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지우는 자신을 악의적으로 비난했던 유튜버들을 향해서도 무자비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도 선처는 없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남의 인생을 난도질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이지우는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채널을 모조리 폐쇄시키고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민석의 외삼촌인 정치인은 쏟아지는 비난 여론과 검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무너졌습니다.
지윤의 회사 주가는 폭로 직후 급반등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계약을 취소했던 업체 사장들이 사죄의 꽃바구니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이지윤은 그 꽃바구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며 권력에 기생하던 인간들의 얄팍한 속성을 비웃었습니다. 지윤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의식을 회복한 엄마의 병실을 찾아가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나쁜 놈들 다 감옥 갔고 우리 엄마 가게도 다시 예쁘게 꾸며줄게. 지윤의 엄마는 딸의 마른 뺨을 어루만지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지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엄마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박민석은 구치소로 압송되기 전 복도에서 마주친 이지윤을 향해 핏발선 눈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지윤,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내 인생 망친 년. 민석의 고함은 보안 요원들의 제압에 막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윤은 발버둥 치는 민석의 발치에 서서 예전에 그가 자신에게 했던 조롱 섞인 웃음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박민석, 당신이 파놓은 무덤에 결국 당신이 들어간 거야. 평생 거기서 썩으며 아버님께 속죄해. 강태준 변호사는 지윤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그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지윤아,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태준의 따뜻한 위로에 지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노을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를 짓눌렀던 10년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그녀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죠. 지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박민석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준엄한 목소리로 박민석에게 횡령, 명예도용, 여론조작 및 납치교사 등 총 12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죠. 피고인 박민석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박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도 이지윤이 미리 확보해둔 비리 증거들로 인해 가장 엄중한 감시를 받는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을 보며 박민석은 자신이 짓밟았던 이지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신우이 박혜란 역시 사기와 명예훼손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사회로 나왔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낡고 해진 외투를 걸친 박혜란은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번듯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죠. 파산 선고까지 받은 박혜란은 결국 서울 변두리의 쪽방촌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폐지를 주어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혜란은 길거리에서 땀을 흘리며 리어카를 끌다가 신호 대기 중인 최고급 검은색 세단을 목격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며 우아한 자태의 이지윤이 무심히 밖을 내다보는 순간 박혜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더러운 종이박스로 얼굴을 가리고 쓰레기 더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구속과 가문의 몰락을 견디지 못하고 급격한 혈관성 치매 증세를 보이며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적막한 병실에서 온종일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이지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죠. 지윤아, 제사상 차려라. 조기 굽고 나물 무쳐야지. 이 미련한 년아. 시어머니는 기억이 멈춰버린 듯 10년 전처럼 지윤을 타박하는 환청에 시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지 않았고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그들의 몰락을 묵인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가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지윤은 시아버지가 남긴 경기도의 땅을 서 회장의 도움을 받아 높은 가격에 매각했고 그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지윤희망재단을 설립하여 과거의 자신처럼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죠. 재단 개소식 날 이지윤은 수많은 수혜자 앞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 살기 전에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이지윤은 올해의 여성 기업인 상까지 받으며 명실당부한 사회적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강태준 변호사와의 관계는 복수의 여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이제는 서로의 앞날을 약속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건강을 회복한 지윤의 엄마를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1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을 누렸죠. 이지윤은 시댁 식구들이 오만하게 거주하며 자신을 괴롭혔던 한남동 저택을 과감히 헐어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추악한 욕망의 터 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도서관과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습니다. 과거 지윤을 무시하고 빌런들에게 동조했던 시댁 쪽 친척들이 염치불고하고 연락해왔지만 지윤은 차가운 침묵으로 응수하며 그들을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민석의 내연녀는 지윤이 제기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유흥가 뒷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지윤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시아버지의 낡은 금고 열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 숙제는 다 끝났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세요. 그녀는 열쇠를 깊은 서랍 속에 넣어 잠그며 자신의 인생 일막을 상징하던 고통의 흔적들을 완전히 갈무리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연일 이지윤의 복수극을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다 실화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요청했지만 지윤은 조용한 평화를 위해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변을 강태준과 나란히 걷던 이지윤은 멈춰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고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조차 물결을 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태준아, 나 이제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이지윤으로 숨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태준은 지윤의 손을 꼭 맞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시아버지 제삿날 뺨 한 대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지윤 씨의 장대한 복수극을 함께 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스라이팅과 무시를 견뎌온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감옥과 길바닥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고 지윤 씨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현실에서도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잊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윤 씨의 사이다 같은 복수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